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새로운 적이 생겼습니다. 이 적은 그가 단순히 배신자라고 선언할 수 없는 유일한 그룹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충성스러운 과도 정치가들이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아는 가장 가까운 동료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거의 1500일이 지났습니다. 스탈린은 같은 시간 안에 베를린에 들어갔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 진흙 속의 1% 땅을 위해 러시아의 전체 미래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투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의 두꺼운 벽 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렘린에서 칼이 나왔다. 4조 루블이 국유화라는 명목으로 압수된 것에 분노한 올리가르히들과 전쟁을 핑계로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FSB 장군들이 충돌했다. 모스크바의 중심부, 크렘린과 그 주변의 올리가르히 저택들로 지도를 확대해 봅시다. 카네기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의 화해 메커니즘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FSB와 군대가 전쟁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경제 자원을 삼키는 동안 민간 엘리트들은 궁지에 몰린 먹잇감처럼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위험한 단절로 끌려가고 있으며 아마도 현대 역사상 가장 큰 내부 대결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전쟁 행진이 들리지 않고 수십억 달러가 동결되고 세금이 22%로 급등하면서 생긴 분노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물류 라인은 끊어졌고 석유 수익은 34% 급락했으며 인구의 67%가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렘린 내부 전쟁의 무대 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에 보리스 베레조프스키라는 과도 정치인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크렘린 왕좌에 앉혔다. 대신 그가 원한 유일한 것은 면책 특권과 부유함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푸틴은 이 거래를 수락했다. 미국 역사학자이자 크렘린 전문가인 에이미 나이트는 이 이야기를 크렘린의 올가미, 그를 러시아의 통치자로 만든 과도정과의 푸틴의 고통스러운 투쟁에서 생생하게 전한다. 몇 년 전 나이트는 이 경고를 발했다. 푸틴을 권력에 올린 과도정치가들은 언젠가 그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다. 그 날이 왔다. 서방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인 카네기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푸틴이 과도 정치가들과 수립한 타협 메커니즘은 이제 완전히 붕괴되었다. 전쟁이 4년째 접어들면서 크렘린은 예산 격차를 메우기 위해 체계적으로 올리가르히들의 자산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4조 루블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업과 자산이 국가 통제로 이전되었습니다. 항공, 공항, 에너지 회사, 식품 대기업들이 하나씩 국유화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가장 큰 민간 공항인 도모데도보가 압류되었습니다. 러시아 최대의 파스타 생산업체인 마크파가 국유화되었습니다. 올리가르히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주요 대표들이 푸틴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국유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에서 사업가들이 공개적으로 크렘린에 도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크렘린의 반응은 가혹했습니다. 푸틴은 편지에 서명한 올리가르히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푸틴뿐만 아니라 군부도 이 편지에 강하게 반응했다고 주장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자산을 보호하려는 올리가르히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장군들이 있습니다. 카네기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크렘린의 진정한 분기점은 실로비키로 알려진 보안 관료주의의 부상이다. FSB, 검찰청, 보안기관으로 구성된 이 구조는 이제 보안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및 정치 분야에서도 지배적이 되었다. 전쟁은 보안 관료들에게 무제한의 구실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다. 모든 것이 국가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수사로 FSB는 전쟁 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경제 자원을 삼켰습니다. 과도 정치가와 기술 관료들은 궁지에 몰렸다. FSB의 경제적 권력이 이고르 세친, 겐나디 팀첸코, 로텐베르크 형제들처럼 푸틴과 가장 가까운 과도 정치가들조차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고르 세친을 생각해보세요. 그는 로스네프트의 수장이자 푸틴의 가장 신뢰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그조차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쟁 전에는 국가 부문이 러시아 GDP의 50%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석유와 가스 수입의 75%는 국영기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영기업 내에서도 올리가르히와 연관된 이름들이 운영 수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자금 흐름, 국제 금융 연결, 기술 이전, 그리고 경영 전문성은 주로 이 생태계 내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계의 눈에 비친 러시아는 자본의 가장 위험한 목적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름을 언급해야 합니다. 드미트리 코작. 이 사람은 크렘린의 위기를 가장 두드러지게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코작은 1990년대부터 푸틴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습니다. 그는 크렘린의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그는 두 번째 체첸 전쟁 종결부터 소치 올림픽 준비, 크림반도 합병부터 노르망디 포맷 협상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관리했습니다. 2022년 푸틴이 침공 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는 이 조치에 대해 경고한 유일한 안전보장이사회 멤버였다. 그는 전쟁이 재앙을 가져올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강력히 저항할 것이고 서방의 제재가 경제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옳았다. 2025년 코작은 푸틴에게 포괄적인 개혁 계획을 제시했다. 근본적인 개혁을 제안했으며 전쟁을 끝내고 평화 협상을 시작하며 독립적인 사법부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는 상업적 고립이 러시아를 기술적으로 뒤처지게 하고 사회 기반 시설이 붕괴하며 젊은 세대가 정권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푸틴의 반응은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는 코자크에게 거의 권한이 없는 연방지역 대표직을 제안했다. 코자크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2025년 9월에 사임했다. 푸틴의 곁에 25년 동안 있었던 한 남자가 완전히 정권에서 벗어났고 코작은 혼자가 아닙니다. 안보위원회 의장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도 2022년 전쟁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파트루셰프의 계급은 강등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위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크렘린의 최고 인사들조차도 이 전쟁이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코작의 사임 직후 러시아 언론 매체에 자신의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은 더욱 놀랍습니다. 한 러시아 정치 전문가는 이 문서를 현재 정치 담론의 배경에서 용기 면에서 진정으로 인상적이며 주요 국가기관의 깊은 변화를 상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푸틴에게 충성하는 과도 정치가 올렉 데리파스카조차도 정부가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것을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내년의 반성에 의존해서는 버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국가 지도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자본 및 금융시장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푸틴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 한 명조차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기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나이트는 올리가르히와 크렘린 동맹국들이 이제 이 전쟁에 질려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중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독립연구기관의 설문조사는 상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024년 12월에 대중의 37%가 전쟁 지속을 지지했으며 54%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1년 후 2025년 12월에는 전쟁 지지가 25%로 떨어졌고 평화 요구는 67%로 증가했습니다. 3명 중 2명은 이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푸틴이 단기적으로 이 불만을 억누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러시아의 억압기구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반대 의견을 잠재우고 언론을 통제하며 거리 시위를 억압할 충분한 보안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푸틴은 일반 러시아인들의 불만을 억누를 수 있지만 크렘린 내부의 자신의 측근들의 지지 없이는 이 전쟁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과도 정치 위기가 전체 방정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과연 과도 정치가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1996년에 보리스 옐친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집권하게 되면 올리가르히들은 모든 자산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올리가르히들은 단결하여 옐친의 선거 캠페인을 지원하고 그의 승리를 보장했습니다. 1998년 금융위기 동안 과도 정치가들은 다시 집단적인 정치 행동을 통해 정권 교체를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에 그들은 푸틴을 권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사업계가 중요한 순간에 정치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다릅니다. 1996년에는 과도 정치가들이 명확한 대안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푸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독립적인 플레이어들이 그때까지 존재하고 에미리트에 도달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면 이 정권에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크렘린은 약한 자산부터 시작하여 자산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996년 시나리오의 반복을 막는 것이지만 역설은 이것입니다. 크렘린이 이 국유화 물결로 과두제를 억제하려고 하는 동안 자체 경제 기반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국유화는 자산을 국가 통제하에 둘 수 있지만 효율성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유화된 기업들은 새로운 경영하에서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경험 있는 관리자들을 충성스럽지만 무능한 인물들로 교체하는 것은 모든 부문에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서방 기업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국제적인 식품 체인, 가구 대기업, 자동차 회사, 은행들이 하나씩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이제 국내 올리가르히 자산의 압류는 국내 투자자들의 남아있는 신뢰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화는 크렘린이 경제 자산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이는 효율성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통제를 목표로 한 정책이 장기적인 부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도 정치가들이 완전히 지지를 철회한다면 그 결과는 파괴적일 것입니다. 에너지 부문은 운영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생산은 매우 복잡한 공학 및 물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서방의 제재는 이미 기술 이전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과도 정치가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유지보수 및 현대화 프로젝트도 중단된다면 생산 능력은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미 유럽은행에 수십억 달러가 동결된 러시아 엘리트들은 남은 재산을 아랍에미리트, 터키, 아시아 국가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 유출은 루블화를 더욱 평가절하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지위 체계가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올리가르히들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정권의 충성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올리가르히들은 군대 공급망을 자금 지원하고 군대는 전쟁을 지속하며 전쟁은 크렘린의 정당성을 유지시킵니다. 이 사슬에 어떤 고리가 끊어지면 도미노 효과가 시작됩니다. 바그너 반란은 이 취약성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6월 프리고진의 모스크바 행진은 푸틴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지휘 체계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위기는 진압되었지만 남긴 피해는 영구적이었습니다. 크렘린의 모든 사람들은 시스템이 믿었던 것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두정 위기는 바그너보다 훨씬 더 깊은 구조적 균열입니다. 바그너는 수천 명의 용병으로 제한된 단일 무장 집단의 반란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과두정 위기는 러시아 전체 경제 기반, 자본 구조, 국가와 민간 부문 관계의 붕괴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권위주의 정권에서 경제 붕괴가 군사적 패배보다 훨씬 빠르게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련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경제가 붕괴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상황은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역학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으며 이 순환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쟁 지출은 증가하고 에너지 수입은 감소하며 예산 적자는 커지고 세금 부담은 증가하고 경제는 위축되고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과두제들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촉발합니다. 국제금융기관들은 러시아의 2026년 성장 전망을 0.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성장 전망을 0.5에서 1%로 수정했으며 이는 2023년과 2024년에 보인 4% 성장보다 훨씬 낮습니다. 전쟁 경제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성장은 끝났고 이제 대중과 엘리트 모두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출보다 적게 벌고 있으며 그 차이를 부채와 줄어드는 예비비로 메우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결국 붕괴할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언제 붕괴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그 잔해 아래 남게 될 것인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끝없는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능력이 심각하게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원이 고갈되고 인적 자원이 줄어들고 있으며 내부 지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산 제약으로 인해 군사 생산을 충분히 자금 지원할 수 없습니다. 높은 이자율이 투자를 저해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력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적 영향력은 지난 10년 중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나토 관계자에 따르면 지중해에 있는 러시아 해군 자산은 몇 척의 함정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최소 2척의 잠수함과 10척의 수상함으로 지역에서 힘을 과시했던 러시아 해군은 이제 존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베네수엘라는 무너졌고 아이슬란드 해안에서 유조선이 압류되었으며 흑해 항구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 자신이 동맹국과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천연가스 의존으로 유럽을 무릎 꿇게 했던 크렘린은 이제 에너지 수익이 녹아내리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을 빠르게 줄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해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림자 유조선 함대는 서방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점점 좁아지는 운신의 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익 감소는 단순한 재정 문제만이 아니라 크렘린의 지정학적 영향력 붕괴를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크렘린 내부의 균열이 외교 정책에서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부적으로 강하지 않은 나라는 외부적으로 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지정학적 현실입니다. 푸틴이 테이블에 앉을 때 상대방은 이제 러시아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내부의 취약성도 고려하며 이는 러시아의 협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푸틴을 건좌에 올린 시스템이 이제 그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과도 정치가들, 크렘린 복맨들, 심지어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조차 전쟁에 지쳤습니다. 4조 조루블 가치의 국유화 물결, 72억 달러의 예산 적자, 녹아내리는 국가복지기금, 67%의 평화 요구, 충성스러운 인물들의 사임, 그리고 과도 정치가들의 반란. 이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그림을 가리킵니다. 푸틴의 25년 권력 모델은 지속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올리가르히와 FSB 간의 권력 투쟁이 아니라 전쟁 경제의 지속 불가능성, 독재 체제의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크렘린 내부의 부패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크렘린에서는 칼이 준비되어 있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칼이 누구의 등에 꽂힐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